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고 하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늘 위에서 승객들의 안전벨트를 체크하던 제가 오늘은 이불 밖으로 일어나는 것조차 두려운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타 코발스카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출발하는 유럽항공의 승무원이었어요. 아니, 지금은 운명의 나라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만 해도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었습니다. 18살 때 공항에서 우아하게 걸어가는 승무원들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세상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구름과 석양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로맨틱한지 상상했습니다. 승무원 학교에 입학할 때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셨고 저 역시 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의 설렘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매일 반복되는 장거리 비행, 시차 적응에 지친 몸, 그리고 무엇보다 좁은 기내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굽어지기 시작한 목과 어깨가 문제였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젊음과 열정으로 버텼어요. 새로운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느끼는 설렘,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들, 동료들과 함께 보내는 레이오버 시간들이 모든 피로를 잊게 해주었죠.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어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폴란드 전통 허브차를 마시며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목을 돌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아팠고 낮에는 승객들 앞에서 웃음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점점 헬쑥해지는 것이 보였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동료들은 제가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든 것을 눈치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할 뿐이었죠. 특히 같은 팀에 안 나는 자주 마르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라고 걱정해 주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인정하기가 두려웠어요. 제가 더 이상 예전의 활기찬 마르타가 아니라는 것을, 제 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바르샤바에서 파리로 향하는 기내에서 음료 서비스를 하다가 갑자기 손목에 힘이 빠지며 쟁반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유리잔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고 승객들의 놀란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얼굴이 화끈거렸고 손이 떨렸어요. 동료 승무원인 안나가 급히 달려와 저를 부축해주며 마르타,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부끄러움과 무력감,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날 바로 병원에 갔고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르타 씨,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에는 경추 디스크와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적혀 있었죠. 수년간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제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많이 손상되어 있고 신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휴식과 치료가 필요해요. 의사의 말은 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40대에는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아직 29인데 벌써 제 몸이 이렇게 망가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 너머로 우시면서 딸아, 그만 일하고 집에 와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몇 주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목에는 보조기를 차고 하루에 여러 번 약을 먹어야 했죠.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조금만 무리해도 어지럼증이 몰려왔고 목의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답장을 하기조차 귀찮았어요. 이런 제 모습이 초라하고 한심해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 진통제에만 의존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휴식, 치유, 회복을 쳐봤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중 유독 자주 보이는 단어가 하나 있었죠. 한국, 한방, 치료의 메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동양의학이라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흥미로웠습니다. 침술, 한약, 추나요법 같은 치료법들이 서양의학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만성질환에 효과적이라는 후기들이 많았어요. 특히 목과 어깨 질환, 만성피로에 대한 치료 사례들을 보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의 한방치료에 대해 조사했어요.
유튜브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치료받는 영상들을 보고 의료 관광 사이트들을 찾아보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독일 여성의 후기였습니다. 만성 목 디스크로 고생하다가 한국에서 치료받고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치 제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낯선 나라, 언어의 장벽,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 그 먼 곳까지 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족들은 걱정했고 친구들은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하나?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지금까지 시도했던 모든 치료법들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대로는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농담처럼 시작한 검색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항공편을 예약하고 한방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유명한 한방병원이었어요. 영어가 가능한 의료진이 있다고 해서 선택했죠. 출발 전날 밤, 가방을 정리하면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을까?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한국행 비행기표를 손에 쥐었습니다. 비행기를 내려 처음 도착한 인천공항.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것 같았습니다. 폴란드의 공항들과는 차원이 다른 깔끔함과 효율성에 입이 벌어졌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모든 안내 표지가 한글과 영어로 정확하게 병기되어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화장실이었어요. 변기 시트가 자동으로 올라가고 물이 나오는 소리조차 조용했습니다. 와, 이게 정말 공항 화장실인가 싶을 정도로 호텔 수준이었어요. 폴란드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목 보조기를 차고 휠체어 서비스까지 요청해야 했던 제가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입국 절차를 밟고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입국 심사관도 제 상황을 이해하고 천천히 기다려 주었고 짐을 받는 곳에서도 직원이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유럽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높은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지하철 자체였어요. 폴란드의 오래된 지하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어요. 모두들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신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신기한 건 지하철이 흔들려도 아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워낙 부드럽게 운행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균형 감각이 뛰어난 건지 궁금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압도되었어요. 그 거대한 규모와 복잡한 구조에 처음에는 길을 잃을 뻔했죠. 하지만 곳곳에 있는 안내데스크 직원들이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길을 물어보니 한 직원분이 직접 지도를 그려주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 만약 헷갈리시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라며 메모까지 써주셨죠.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면서 본 서울의 첫인상은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밤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수많은 네온사인들이 한글로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특히 한강을 건널 때 보인 야경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강 양쪽으로 펼쳐진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숙소 근처에 도착해서 택시에서 내릴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였습니다. 생각보다 맑고 시원했어요. 물론 완전히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바르샤바의 스모그 가득한 공기와 비교하면 훨씬 나았죠.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풍겨오는 다양한 음식 냄새들이 신기했습니다. 달콤한 냄새, 매운 냄새, 고소한 냄새들이 섞여서 제 후각을 자극했어요. 첫 방문지인 압구정의 한 한방병원으로 향하기 전까지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건물들이 정말 다양했어요. 초현대적인 유리건물 옆에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의 건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세련되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모든 사람이 패션 잡지에서 나온 것처럼 깔끔하고 스타일리시했어요. 여긴 서양의 병원처럼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따뜻한 나무 향과 은은한 한약 냄새가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죠. 접수를 마치고 진료실로 들어갔을 때 한복을 입은 간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 마르타 씨라고 인사했습니다. 제 이름을 정확히 발음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증상을 차분히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몸이 아니라 마음도 병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의사들은 모두 제 목과 어깨, 즉 신체적 증상에만 집중했는데 이분은 제 마음까지 들여다보고 계셨거든요.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면서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진맥을 보시는 동안 의사 선생님의 손길이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맥박을 짚으며 기혈순환이 많이 막혀 있네요 라고 중얼거리시더니 상세한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침술, 추나요법, 한약 처방,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까지 종합적인 접근이었죠.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몸이 망가진 시간만큼 회복에도 시간이 걸려요. 그 말을 듣고 대기실로 나와 치료 순서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두려움, 안도감, 그리고 혼자 낯선 나라에 와 있다는 외로움까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울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간호사분이 제 모습을 보시더니 말없이 다가와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괜찮아요. 저도 10년 전엔 여기 누워 있었어요. 간호사분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목과 허리가 너무 아파서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치료받고 완전히 나았죠.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병원에는 단순히 의술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치유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선순환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마르타 씨도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처음 침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가느다란 침이 제 몸에 들어간다는 게 상상만으로도 아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거의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이 들어가는 순간 그 부위가 따뜻해지면서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침을 맞고 나서 따뜻한 쑥침팩을 목과 어깨에 올려주셨는데 그 순간이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프지 않아서였어요.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거든요. 몇 달 동안 계속 긴장하고 있던 근육들이 서서히 풀리면서 마치 꽁꽁 얼어있던 마음도 함께 녹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분이 조용히 다가와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어요. 치료가 끝나고 일어났을 때 몸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목을 돌리는 게 조금 더 수월해졌고 어깨의 무거운 느낌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오늘은 첫 치료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이건 몸의 기운을 보충해주는 약이에요. 쓰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죠. 치료가 끝난 날 숙소 근처 찜질방을 추천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찜질방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한방병원 간호사분이 한국의 특별한 사우나 같은 곳이에요. 몸을 따뜻하게 해서 치료에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셨죠. 호텔 사우나 정도로 생각하고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그런데 그 따뜻함이 단순한 열기가 아니라 뭔가 포근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들 편안한 찜질복을 입고 있었죠. 신기한 건 나이가 정말 다양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함께 온 모습들을 보니 이곳이 단순한 사우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처음이세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 옷 갈아입고 저기서 씻고 그 다음에 찜질방 올라가면 돼요. 마치 제 어머니처럼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죠.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넓이와 다양한 시설들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온탕, 냉탕, 약탕,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여러 종류의 탕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무서워서 가장 작은 탕에만 들어가 봤는데 물의 온도가 딱 적당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들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한 할머니가 제 목 보조기를 보시더니 아이고, 목이 많이 아프구나 하며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약탕에 들어가 봐. 목에 좋아라며 손을 잡고 데리고 가주셨어요. 약탕에 들어가자 진짜로 몸이 확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약 우린 물 같은 냄새가 났는데 이상하게 마음까지 편안해졌죠. 목욕을 마치고 찜질방으로 올라갔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작은 마을 같았어요. 식당, 편의점, 휴게실, 그리고 다양한 찜질방들이 있었죠. 황토방, 소금방, 얼음방까지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삶은 계란 한 개를 건네주시면서 이거 먹어봐. 찜질방 계란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정말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폴란드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되셨죠. 어머, 그렇게 먼 데서 와서 혼자 치료받으러 왔어? 얼마나 힘들까 하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그 아주머니가 주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시더니 어느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저를 위로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고생 많았네. 여기서 잘 쉬어가. 우리나라 한방이 좋으니까 금방 나을 거야 라며 마치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 같아서 그래요. 그 짧은 순간이 제 수년의 고단함을 녹여버렸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저를 딸처럼 여겨준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폴란드에서는 이웃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처음 만난 사람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돌봐주니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여긴 뭔가 달라요. 단순히 시설이 좋다거나 음식이 맛있다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달랐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문화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나중에 알게 된 정치인이라는 한국만의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3주째가 되자 놀랍게도 제 몸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목이 뻣뻣하지 않았고 고개를 돌리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무엇보다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죠. 몇 달 동안 제대로 잠들지 못해서 늘 피곤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방병원에서 추천해준 명상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명상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이 웃으시며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라고 하셨죠. 처음 며칠은 정말 어려웠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떠다니고 몸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은 계속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명상센터에서 하는 호흡 훈련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선생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세요 라고 안내하시면 정말로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특히 명상이 끝나고 나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명상센터는 한강 근처에 있었는데 수업이 끝나면 항상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처음에는 목이 아파서 오래 걷기 힘들었지만 점점 산책 시간이 늘어났죠. 한강 둔치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돗자리 깔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을 보며 이런 여유로운 삶도 있구나 싶었어요. 폴란드에서는 늘 바쁘게 살았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심 속 공원들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서울숲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산책로를 걸으면서 새소리를 듣고 연못가에 앉아서 책을 읽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죠. 처음에는 한국어 책은 읽을 수 없어서 영어 책만 가져갔는데 며칠 후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기만 해도 좋았어요. 서울숲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와의 만남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 앉아 계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외국분이시죠? 라고 말을 걸어오셨어요. 영어를 조금 하실 줄 아시더라고요.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건 한국 사람들의 삶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빨리빨리만 하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며 살아야 해요라는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한방병원에서는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몸이 차가우면 순환이 안 돼요.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세요라며 도라지 차를 추천해 주셨죠. 처음에는 쓸 줄 알았는데 은은하게 달콤하면서도 목에 좋은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하루에 몇 잔씩 마시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웃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폴란드에 있을 때는 몇 달 동안 제대로 웃어본 기억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웃게 되더라고요. 한방병원 간호사분들의 유머, 찜질방에서 만난 아주머니들의 정겨운 이야기, 그리고 명상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들이 모두 제게는 웃음의 소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과 동료들에게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찜질방에서 계란을 들고 웃는 모습, 도라지 차를 마시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셀카, 한방병원에서 침을 맞고 있는 모습, 서울숲에서 책을 읽는 사진들을 매일같이 전송했죠. 그리고 사진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정말 좋아졌어요. 여기 음식도 몸에 좋고 맛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그런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2달쯤 되었을 때 화상통화로 부모님과 이야기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멈추시더라고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마르타야, 우리 딸이 처음으로 아프지 않은 얼굴이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거든요. 몇 년 동안 제 얼굴에서 고통의 흔적을 지켜보셨던 분들이니까요. 아버지도 옆에서 딸아, 정말 좋아 보인다며 목이 메었어요. 엄마, 아빠, 저 정말 괜찮아졌어요. 아니, 괜찮아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부모님도 화면 너머에서 계속 우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몇 년 동안 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이제야 내 마음도 편해진다고 하셨죠. 그 화상통화를 끝내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죄송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동안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지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안심시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그제야 저 스스로도 깨달았어요. 진짜로 살아있는 느낌, 진짜로 행복한 느낌이 뭔지 드디어 알겠다고요. 이제야 사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마르타, 거기 진짜 그렇게 좋아? 제가 매일 보내는 사진과 메시지를 보고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거예요. 늘 피곤하고 우울해하던 제가 갑자기 밝아진 모습이 신기했을 테니까요. 특히 안나는 제 사진을 보고 이게 정말 마르타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안나는 저와 가장 가까운 동료였어요. 같은 팀에서 5년 동안 함께 일했고 제가 아플 때 가장 걱정해 준 사람이기도 했죠. 그런 안나조차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동양의학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냥 여행 기분 때문에 좋아진 거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내는 사진들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자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안나가 충격을 받은 건 제가 보낸 동영상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찍어보낸 건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목 보조기를 차고 휠체어까지 이용했던 제가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으니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마르타, 이건 정말 기적이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좋아질 수 있어? 라는 메시지가 왔죠. 안나만이 아니었어요. 카롤리나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롤리나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만성 두통과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죠. 제 이야기를 듣고는 한국 한방이 정말 그렇게 좋다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남자 동료인 유레크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레크는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부작용이 두려워서 계속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침술과 추나요법으로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니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수술 없이도 나을 수 있다고? 그 중에서 가장 지쳐 보이던 안나가 제일 먼저 결심을 굳혔어요. 안나는 최근에 이혼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직장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불안증과 우울증까지 생겼다고 했어요. 마르타, 나도 거기 가볼게. 정말 도움이 될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저는 안나에게 제가 다니던 한방병원과 숙소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나도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정말 좋아졌어. 너도 분명히 나아질 거야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안나는 2주 후에 한국에 왔고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안나가 한국에 온 첫날, 저는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몇 주 만에 만난 안나의 모습은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죠. 하지만 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더라고요. 오마이갓, 마르타,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안나를 한방병원에 데려가서 같은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게 했어요. 선생님은 안나의 상태를 보시더니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 있네요. 마음의 병을 먼저 치료해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안나도 저처럼 침술과 한약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저는 안나에게 찜질방과 명상센터 그리고 한강 산책로까지 하나하나 소개해 주었어요. 안나의 첫 침 치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제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마르타, 믿을 수 없어. 안나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통증 없이 잠들었어. 정말 몇 달 만이야. 저는 즉시 안나의 숙소로 달려갔습니다. 안나를 만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룻밤 사이에 얼굴빛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나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마르타, 왜 이제서야 여기 왔을까?
안나가 제 팔을 붙잡고 말했어요. 몇 달 동안 매일 밤 두통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어젯밤에는 정말 편안하게 잤어. 마치 구름 위에서 자는 것 같았어. 저는 안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안나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 마르타.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았을 거야. 안나의 눈물이 제 어깨에 떨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가 경험했던 그 기적 같은 변화를 가장 소중한 친구도 경험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거든요. 안나, 이제 시작일 뿐이야. 더 좋아질 거야. 제가 안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이 치유의 기적이 단순히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진짜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일주일 후 안나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타, 여기 정말 신기해. 몸도 좋아지는 것 같지만 마음이 더 편해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따뜻할까? 그리고 2주 후에는 여기 사람을 살리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안나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안나의 변화를 본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카롤리나는 나도 다음 달에 갈 거야 라고 했고, 유레크도 휴가를 내서 가보려고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이후로 정말 믿기지 않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 후, 제 전 동료 5명이 모두 한국에 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치료 목적으로 왔던 동료들이 점점 한국의 다른 매력들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음식,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에 매료되었죠. 이제는 저희끼리 한국에서 만나서 함께 여행도 하고 서로의 치료 과정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치료 겸 휴가로 한국을 찾는 유럽 승무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 동료들 몇 명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항공사 승무원들까지 연락이 오고 있었죠. 마르타의 친구 소개로 왔어요 라며 한방병원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나자 병원에서도 신기해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유럽 승무원 한국 치유 여행이라는 비공개 그룹까지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저와 제 동료들만 있었는데 입소문을 타고 회원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심지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까지 승무원들이 가입 요청을 보내왔어요. 그룹에서는 한국의 한방병원 정보, 숙소 추천, 맛집 리스트 등을 공유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독일에서 온 클라우디아라는 승무원이었어요. 20년간 장거리 노선을 담당하면서 심한 정맥류와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서양의학으로는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대요. 하지만 한국에서 3주간 치료받고 나서는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리의 혈관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무엇보다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온 마리는 스트레스성 탈모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모자 없이는 외출도 못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한방 치료와 함께 한국의 전통 헤어케어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죠.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좋은지 이제 알겠어라며 매일 병원에서 받은 한방 샴푸와 에센스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쌍둥이 자매 줄리아와 프란체스카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둘 다 같은 시기에 번아웃 증후군이 와서 함께 휴직을 내고 한국에 왔거든요. 처음에는 서로만 의지하며 조심스럽게 치료를 받았는데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줄리아는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치료법이 없어. 왜 이렇게 몸과 마음이 동시에 좋아지지? 라며 감탄했죠. 스웨덴에서 온 잉그리드는 북유럽 특유의 계절성 우울증과 비타민 D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따뜻한 날씨와 햇볕, 그리고 한방 치료가 결합되자 놀라운 효과를 보였어요. 스웨덴에서는 겨울이 너무 길고 어두워서 항상 우울했는데 여기서는 매일이 밝고 희망적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코발스카 효과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한방병원 직원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또 코발스카 효과로 오신 분이네요 라며 웃으시면서 접수를 받아주시곤 했죠.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자랑스러워졌어요. 병원에서도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영어가 가능한 의료진을 배치하고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전통의학 설명회도 열었죠. 저는 그 설명회에서 경험담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1년 전만 해도 목 보조기를 차고 휠체어를 탔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습니다라며 시작한 발표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저희 그룹 멤버들이 모두 모인 날이었어요. 총 15명의 유럽 승무원들이 서울의 한 한정식집에서 만났는데 모두들 몰라보게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각자 자신의 치료 경험을 나누고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정을 이야기하면서 모두 눈물을 흘렸죠. 안나는 마르타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우울증 약만 먹고 있었을 거야 라고 했고, 카롤리나는 한국에서 진짜 인생이 바뀌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유레크는 수술하지 않고도 허리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 라며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그들보다 조금 앞서 도착한 작은 물결이었고, 지금은 그들이 서울에서 웃으며 걷는 모습을 지켜보는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회복이 되었다는 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보람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 혼자만의 치유지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제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도 있고 새로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멘토 시스템도 만들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 모임의 리더가 되었고 한국과 유럽을 잇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관광공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정식으로 한국에 정착할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폴란드에 있는 가족들, 오랫동안 해왔던 승무원 일,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1년이 제게는 단순한 치료, 기간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글 자체가 그림처럼 보였는데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간단한 일상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관광공사에서 의료관광 상담을 할 때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죠.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팀에서 일하게 된 계기도 특별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한 치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어요. 특히 저처럼 고통받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문화를 소개하고 싶었죠. 면접에서 저는 환자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한국 의료의 홍보대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면접관들이 깊이 공감해 주셨어요. 새로운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관광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 용어들을 한국어로 익혀야 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부할수록 한국 의료의 우수성에 감탄했고 제가 경험했던 치유의 원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흥미로웠어요. 직장에서 만난 한국 동료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라고 신기해했지만 금세 가족처럼 대해주었어요. 업무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때로는 집에 초대해서 정성스럽게 차려준 한식을 대접해 주기도 했죠. 마르타 언니라고 부르며 따라다니는 후배들을 보면 정말 감사했어요. 드디어 정식 직원이 되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가 정말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실감이 들어서 감격스러웠죠. 그날 저녁 동료들과 함께 삼겹살집에서 축하 파티를 했는데 모두들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네 라며 축하해 주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의료관광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1년 전 처음 한국에 왔던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목 보조기를 차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입국했었는데 이제는 정장을 입고 다른 외국인들의 치유 여행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죠.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외국인 의료 관광객들을 상담할 때가 가장 보람 있습니다. 저처럼 처음 한국에 와서 불안해하는 분들에게 저도 환자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드릴 때에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면 모두들 놀라면서도 희망을 갖게 되시더라고요. 한국에 정착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가족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폴란드에 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들이 한국에 정말 많이 생겼어요. 직장 동료들, 한국어 선생님, 찜질방에서 만난 아주머니들, 명상센터 친구들, 그리고 함께 한국에 온 유럽 승무원 동료들까지 모두가 제게는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준비도 시작했어요.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진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방인이 아니라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말이죠. 한국은 단지 제 병을 고쳐준 곳이 아니라 제 두 번째 인생을 열어준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도 가끔 폴란드에 있는 가족들이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어보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왔어요. 제 진짜 집으로 말이죠. 한국에서 저는 마르타 코발스카가 아니라 그냥 마르타예요. 국적을 떠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저처럼 지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 여기 오면 살아나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진리예요.
한국은 몸만 치유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영혼까지 어루만져 주는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지난주에는 제가 한국에 온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 치료받았던 한방병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게 첫 희망을 주셨던 의사 선생님과 괜찮아요. 저도 10년 전엔 여기 누워 있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던 간호사분을 만났죠. 모두들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네요. 그날 밤 한강공원에서 혼자 산책하면서 생각했어요. 2년 전 절망적이었던 제가 지금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말이죠. 한강을 바라보며 한국어로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한국. 그리고 폴란드어로도 속삭였죠. 이제는 제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아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 나라에서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새벽을 부르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아픈 곳이 낫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도 저는 한국관광공사 사무실에서 전 세계에서 온문의 메일들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분명 저처럼 절망적인 마음으로 한국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드릴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